일요일 저녁, 저는 경북봉화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탁송코를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차주는 차량 정보에 대해 묻지 말라는 이상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출발지는 어느 적막한 시골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차량은 평범한 폭스바겐 승용차였지만 왠지 모를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건설 현장에서 쓰는 하얀 헬멧과 각반 테이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 차가 고인의 차량이니 아무 말 말고 목적지까지 가라고 경고했습니다. 믿는 종교가 있느냐는 직원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부산에 도착하면 반드시 근처 성당에 들러 30분간 앉아있다 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찝찝한 기분을 떨쳐내려 애쓰며 저는 시동을 걸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시작부터 기이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자꾸만 제가 살지도 않는 집부로 안내하겠다는 알람을 띄웠습니다.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자동으로 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음성 인식이 제멋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강렬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산한 도로를 달릴수록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엔진 소리 사이로 작게 틱틱 하는 기계적인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휴게소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에 들러도 이 공포는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15만 원이라는 일당이 죽음보다 달콤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을 옮긴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인의 영혼이 아직 이 차를 떠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주가 정보를 숨긴 이유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을 지난 무렵 차 안의 한기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전자담배 기기가 스스로 작동하며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피우지 않는데 흡입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공포를 털어놓으며 겨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선배 기사들에게 물어봐도 피곤해서 그런 거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미 받은 돈 때문에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차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운전석에 앉으니 뒤에서 틱틱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차량 하부를 확인하려 밖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에 다시 타기만 하면 소리는 마치 저를 조롱하듯 재개되었습니다. 경주를 지날 때쯤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 무사하다는 소식에 기가 센 모양이라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앞에 기사 2명은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한 명은 차에 타자마자 도망쳤고 다른 한 명은 저와 똑같은 소름을 느끼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부산까지 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안동 구간에 진입하자 차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컵홀더에 꽂아둔 전자담배기기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치이익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버튼을 누른 것처럼 전자담배가 스스로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기기를 집어들었지만 버튼은 분명히 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기를 흔들어 보았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버튼을 꽉 누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나 폭발할까봐 두려워진 저는 급하게 배터리를 분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배터리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차 안에는 탄내가 진동하며 기분 나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애써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 했지만 곧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뒷좌석 어딘가에서 틱틱 하며 무언가로 유리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아주 규칙적이었고 마치 누군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슬쩍 보았지만 뒷좌석에는 증가방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이제는 천장 쪽에서 슥슥 긁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지면서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라 차를 세울 수도 없었기에 저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경주 부근에 다다랐을 때 차 안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히터를 최고 온도로 올렸지만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올 정도로 한기는 심해졌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붉은색 노이즈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갑자기 수천 킬로미터로 변하더니 화면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지도를 켜려 했지만 핸드폰 역시 먹통이 된 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이 차와 나 그리고 정체불명의 존재만이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수석 시트가 누군가 앉은 것처럼 푹 가라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정면의 유리창만 떨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옆자리에서 작게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며 낄낄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만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 룸미러에 비친 뒷좌석의 실루엣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명 비어있어야 할 뒷좌석에 아주 작은 사람의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온몸에서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차가 크게 덜컹거리자 그 형체는 순식간에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환상을 본 것이라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대시보드 위의 오디오가 갑자기 최대 볼륨으로 켜지며 비명 같은 소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끄기 위해 버튼을 마구 눌렀지만 오디오는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음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공포가 저를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부산까지는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케 했습니다. 차 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꺼지며 도로가 점점 더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이 도착하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가 무색하게도 앞 유리창에 무언가 끈적한 액체가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퍼를 작동시켰지만 그것은 닦이지 않고 오히려 유리 전체를 검게 물들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고요한 고속도로 위에서 누군가 차 문을 밖에서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어야 할 고속도로 한복판인데도 말입니다. 서서히 차창 너머로 정체불명의 작은 손자국이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마침내 목적지인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긴장된 주행이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업무 마무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량 앞부분의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정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이어 측면을 따라 걸으며 차량 외관에 흠집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조수석 뒤쪽 라이트 부분을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트렁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트렁크 유리에 찍힌 무언가를 보고 제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깨끗했던 뒷유리 창에 아주 작은 아기 손바닥 자국들이 여기저기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조그만 손자국들 사이로 성인의 커다란 손바닥 자국 2개가 양옆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며 차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주행 중 들렸던 그 기괴한 틱틱 소리들이 바로 이 존재들의 장난이었을까요? 정신을 가다듬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시야에 그토록 선명했던 손자국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본 것이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리를 닦아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남은 사진들을 찍고 도망치듯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삼으로 올라와 숨을 헐떡이며 출발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분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무 일 없었느냐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목격한 손자국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 손자국들은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그 존재와 연결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은 저에게 근처에 있는 성당으로 가서 마음을 진정시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던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안내받은 성당의 육중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당 내부는 고요했고 은은한 촛불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직원이 말한 대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아까 보았던 그 기괴한 손자국들이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갑작스럽게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의식은 멀어지는데 제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가볍게 흔드는 감각에 소스라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수녀님이 여기서 잠드시면 안 된다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잠들 생각이 없었는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성당을 나와서도 온몸에 돋은 닭살은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출발지 직원은 반드시 불을 켜두고 자야 하며 혼자 있지 말라고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묵을 저렴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직원의 말대로 모든 전등을 환하게 켰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고인의 차량과 그 안에 정체불명의 존재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구석 냉장고 부근에서 차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틱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가구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분명히 켜두었던 화장실의 불이 갑자기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차 유리에 찍혔던 것과 똑같은 작은 손 하나가 문틈 사이로 천천히 뻗어나왔습니다. 부산 장례식장 지하 주차장을 도망치듯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봉화해서 전화를 주었던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직원은 도착했다는 제 말에 다짜고짜 근처에 있는 성당 주소를 찍어주며 그리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곳 성당 의자에 앉아 딱 30분만 있다가 나오라는 기묘한 조언이었습니다. 평소 종교가 없었지만 오늘 겪은 일들이 너무도 비현실적이라 저는 홀린 듯 성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성당 내부는 고요했고 거대한 십자가 아래에서 느껴지는 정적은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었지만 자꾸만 차 유리에 찍혀있던 아기의 손바닥 자국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며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기괴한 졸음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감각에 눈을 뜨니 인자한 표정의 수녀님이 저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수녀님은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밖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분명 잠깐 눈을 붙였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약속했던 30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밤을 보낼 근처의 저렴한 모텔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해 보이는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모든 불을 켜고 문을 잠갔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꼭 샤워를 하고 불을 켜둔 채 자라는 마지막 당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지만 방 안의 공기가 마치 습한 지하실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 안쪽에서 틱틱하는 금속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주행 중인 차 안에서 뒷바퀴 쪽으로부터 들려왔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와 똑같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방이었지만 누군가 냉장고 뒤에서 손톱으로 철판을 튕기는 듯한 규칙적인 소음이었습니다. 공포를 억누르기 위해 TV를 크게 틀었지만 화면의 소음마저 기괴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원인 모를 이유로 동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화장실 유리에 붙은 시트지 너머로 정체 모를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미친 듯이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무거운 추가 걸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극심한 정신적 피로감에 저는 저항할 힘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낯선 방 한가운데 서 있었고 제 발치에는 한 어린 아기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아쿠아 슈즈 같은 기묘한 신발을 신고 방 안을 깔깔거리며 뛰어다녔습니다. 갑자기 어두운 구석에서 키가 큰 노인 한 명이 나타나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가리키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기 또한 저를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며 제가 운반했던 차량의 고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려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제 팔다리를 꽁꽁 묶어놓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침 8시 거칠게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봉화의 직원이었고 그는 제 안부를 묻기도 전에 섬뜩한 말을 꺼냈습니다. 차주인 고인의 딸이 어젯밤 아버지가 아기와 함께 낯선 남자를 보고 웃는 꿈을 꿨다고 전해왔습니다. 그 꿈속의 낯선 남자가 바로 저라는 사실을 직감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직원은 차주가 오늘 아침 부산으로 차를 찾으러 가던 중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덧붙였습니다. 사고 지점은 제가 어제 틱틱 소리를 들으며 지났던 바로 그 도로 근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서둘러 짐을 챙겨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누군가 제 뒷덜미를 차가운 손으로 만지는 듯한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로운 탁송 의뢰를 받고 나간 강릉에서 저는 제가 탔던 것과 똑같은 번호판의 차량이 제 뒤를 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릉의 서늘한 바닷바람을 뒤로하고 대구로 향하는 스타리아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며칠 전 성당에서 느꼈던 안도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중압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룸미러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의 차량 한 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지난번 장례식장 사건 때 보았던 그 은색 카렌스 차량과 똑같은 모델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속도를 올려보았지만 그 차량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량의 번호판을 비추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번호판의 숫자는 지난번 죽은 아기 아빠의 차와 단 한 자리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기괴한 아기 웃음소리 같은 환청이 섞여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뒤따라오는 차량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휴게소로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텅 빈 휴게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색 카렌스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멈춰 서더니 천천히 제 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선팅이 너무 짙게 되어 있어 운전석에 누가 앉아있는지 전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내리고 옆 차를 향해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카렌스의 뒷좌석 창문이 아주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창문 틈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아주 작은 형체가 뒷좌석에 꼿꼿이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표정 없는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눈동자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곧바로 기어를 조작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미친 듯이 도로를 질주하며 다시 룸미러를 보았을 때 그 차량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고 손등에는 소름이 돋아 가라앉을 줄 몰랐습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대구의 목적지인 한 튜닝샵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의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탁송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음만 공허하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로 안내받은 대로 창고 옆쪽에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내부는 높은 천장과 가득 쌓인 타이어들 때문에 기괴한 그림자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한편에 설치된 보안 센서 조명이 깜빡거리며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창고 구석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까 휴게소에서 보았던 그 하얀 옷의 아기가 타이어 뒤로 쏙 숨어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아기가 사라진 곳으로 달려가 타이어 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시멘트 벽만 있을 뿐 그 어떤 생명체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때 창고 벽면에 달린 CCTV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화면을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들어왔던 입구의 셔터 문이 아무런 동력장치 없이 스스로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열린 문 밖으로는 아까 본 은색 카렌스 차량이 라이트를 켠 채 정면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차량의 와이퍼가 갑자기 비도 오지 않는 마른 유리를 벅벅 긁으며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창고 반대편 비상구로 도망치듯 뛰어나와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문을 잠그고 엔진을 켰지만 차체 전체가 기분 나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명의 아기가 동시에 우는 듯한 끔찍한 환청이 들려와 귀를 틀어막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을 때 앞 유리에 "우리 아빠 어디 있어?"
라는 문구가 서리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집으로 도망쳐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제 등 뒤에서 차가운 아기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본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복도 끝 거울 속에는 저를 비웃는 하얀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하얀 형체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저는 서둘러 대구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도착한 대구의 튜닝샵은 적막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님은 미리 연락한 대로 창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차량을 안쪽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육중한 창고 셔터가 위로 올라가며 먼지가 자욱한 내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을 조심스럽게 후진시켜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주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차량의 후방 주차 센서가 비명처럼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면에는 장애물이 전혀 없었음에도 센서는 계속해서 무언가에 부딪힐 듯 울려댔습니다. 마치 누군가 차 바로 뒤에 바짝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주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차 뒤편에는 빈 상자 하나조차 놓여있지 않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기분 탓이라 여기며 사무실 책상 위에 차 키를 올려두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철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에서 문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장소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사무실 안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제가 방금 지나온 복도와 주차된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되감아 센서가 울렸던 시점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차량의 트렁크 쪽이 미세하게 아래로 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트렁크 리드에 걸터 앉아 저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잠시 후 제가 내린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 내부의 비상구가 갑자기 누군가 손잡이를 돌린 것처럼 벌컥 열렸습니다. 열린 문 너머의 어둠 속에서 하얀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와 문고리를 잡고 다시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을 당장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뇌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차키를 던지듯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와 셔터를 내리는 동안에도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를 불러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제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몸이 안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둘러대며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것은 차창 밖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하얀 형체였습니다. 그것은 아까 창고 문틈으로 보았던 그 하얀 손의 주인과 같은 존재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 앞에 내렸을 때 느껴지는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현관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공포로 인해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겨우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지 않은 거실 저편에서 정체불명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고 기괴한 비명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불을 켰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심하려는 찰나 거실 한복판에 놓인 전신 거울 속에 제가 아닌 다른 존재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부터 저를 따라온 그 하얀 형체였으며 이제는 제 바로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본 순간 제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감촉과 함께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뒤를 돌아본 순간 제 목을 조여오는 차가운 감촉과 함께 시야가 암전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튜닝샵 사장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센서가 자꾸 울린다며 무언가 창고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고 재촉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와 마을 초입으로 도망치듯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카카오 택시가 잡혔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구 본가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너무나도 피곤한 나머지 씻지도 못한 채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경 의자가 바닥을 긁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거대한 바위에 눌린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무드등 불빛 사이로 웬 검은 머리카락이 제 시야를 서서히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허벅지 양쪽에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형체가 서서 기괴하게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책상 및 어두운 공간에서 흰자위만 번뜩이는 두 눈이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입안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그 심한 공포 속에서 다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튜닝샵 사장님으로부터 7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CCTV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창고 문을 잠그고 나올 때 제 등 뒤에 하얀 물체가 바짝 붙어 따라 나오는 것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 형체는 제가 마을로 내려가는 내내 제 옷자락을 붙잡은 채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잠근 정문이 스스로 활짝 열렸다가 쾅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아침에 확인한 텐트에는 흙 묻은 손으로 꽉 쥔 듯한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자국은 마치 누군가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려 발버둥 친 흔적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하얀 형체가 튜닝샵에서부터 제 집까지 따라온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아기와 노인의 웃음소리가 다시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 고인의 차량에 깃들어 있던 존재들이 아직도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탁송 일을 계속해야 하지만 어두운 밤길을 달릴 때마다 백미러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비어 있어야 할 뒷좌석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례식장 탁송 의뢰가 왜 그토록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죽은 자의 물건에는 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서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종교적인 상징물을 차 안에 두고 매일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모를 낯선 의뢰나 물건에 대해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공포를 잊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상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느껴지는 등 뒤의 한기는 여전히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들은 과연 저에게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만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제 이 기나긴 공포의 터널에서 벗어나 평범한 내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부디 여러분의 밤은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